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술은 다녀온 후에 마시겠습니다. 식기 전까지 다녀올 것입니다. 조조는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제후들을 맞아 단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후들과 함께 진군할 계책을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대의를 받들어 모였으나 지휘자와 출신이 달라 힘을 모으기가 어렵소. 맹주를 세워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좋을 듯싶소. 맹주를 받들어 명을 따르면 단결된 힘을 보일 수 있을 것이오. 낙양으로의 진군은 맹주를 정하고 난 다음의 일이오. 모든 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선 맹주를 세우도록 합시다. 어느 분을 맹주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원소는 사세오공의 높은 관리 집안 출신이며 이름난 재상의 후예입니다. 맹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겨 추천합니다. 맹세맹, 임금주. 맹주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 행동을 취하기로 맹세한 개인이나 단체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을 말합니다. 넉사, 인간세, 다섯, 오, 공평할 공. 사세오공이란 4대에 걸쳐 5명의 삼공, 즉 태윌사도 사공을 낸 명문 집안을 말합니다. 원소는 극구 사양했으나 제후들이 한결같이 맹주로 추대하자 수락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원소는 제사를 드려 맹세하는 글을 읽고 맹주가 되었음을 고하니 의군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공들 중 선봉을 맡아 사수관의 관문을 격파할 분이 계시오. 제가 선봉에 나서겠습니다. 장사태수 송견은 용맹스러우니 능히 선봉을 맡을 만하오. 즉시 사수관을 격파하도록 하시오. 송결의 휘하에는 정예병 외에도 황계, 한당, 정부, 조무의 4장수가 따르고 있었는데 모두 송견에 못지않은 장수들이었습니다. 송견은 군사들을 이끌고 사수관으로 향했습니다. 왜군들의 빠른 행동과 높은 기상은 곧 동탁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양부 정원을 베고 동탁에게 온 일에 별공도 없이 동탁의 양자까지 되는 등 대접만 받아온 여포에게는 공을 세울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시려 하십니까? 이 화웅이 먼저 나아가 목을 베어 올 테니 장군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웅, 그렇다면 먼저 사수관으로 내려가 제후들을 잘 다스려 낙양을 편안케 하라. 동탁은 화웅을 효기교의로 삼아 5만의 병력을 주어 사수관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한편 사수관을 치기 위한 선봉인 송견 군대의 후진에는 제북상 포신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송견이 선봉을 맡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포신은 아오 포충에게 군사 3천을 주어 사수관을 기습하게 하였습니다. 야습이 있을 것 같아 척후병을 숨겨놓았더니 내 예상이 맞았군.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저 따위 잡병들쯤이야 대군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 내 직접 500의 군사들로 몰살시켜버리겠다. 물리 7척, 기후후, 병사병. 척후병이란 적의 형편이나 지형을 살피는 임무를 맡은 병사를 말합니다. 결국 기습을 노리던 포충은 화웅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포충의 군사들은 화웅이 이끄는 철기병들의 칼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 싸움에 대승을 거둔 화웅은 포충의 목을 동탁에게 보내 승전부를 알리니 동탁은 그의 벼슬을 도독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송견은 뒤늦게 사수관에 도착하여 화웅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송견이 용맹하다 하나 사수관이 견고한 데다 화웅의 5만 대군이 지키고 있어 쉽게 공격할 수 없었고 화웅 역시 송견의 용맹이 두려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시일을 끌게 되었고 송견이 가지고 온 군량과 마초는 동이 났습니다. 말마, 풀초. 마초란 말의 먹이가 되는 풀을 말합니다. 이에 송견은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군량과 마초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술은 송견의 공을 시기하여 핑계를 대며 송견에게 군량과 마초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화웅은 송견의 진영을 급습하고 이에 송견은 쫓기게 되지만 투구를 바꿔서 쓴 조무의 덕분에 무사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송견을 놓친 화웅은 송견의 군사들을 처치한 다음 동이 트고서야 사수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송견은 조무의 희생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날의 패배로 많은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부, 한당, 황계 역시 밤새도록 악전고투를 치르다가 날이 밝은 후에야 간신히 군사를 수습해 송견을 찾아왔습니다. 송견이 화웅에게 크게 패했다는 사실은 곧 제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공손차는 제후들에게 유비를 소개하며 황건적의 난과 장거 형제의 난을 진압한 그의 공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화웅이 철기군을 이끌고 사수관에서 나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몇 번 싸움에서 이기더니 기세가 오를 대로 올랐군. 누가 나가서 한번 싸워 보겠소? 소장 유섭이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장하다. 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 오너라. 그러나 유섭은 화웅과 삼합이 채한되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어서 나간 반봉도 역시 화웅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장수는 없소? 바라건대 소정에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화웅의 목을 베어 제후들께 바치오리다. 잠깐 이 술 한 잔 마시고 가시오. 잠시만 가지고 계십시오. 그 술은 화웅의 목을 베고 와서 마시겠습니다.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관우는 자신 있게 말하고는 말을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관우는 말 안장에 화웅의 목을 매달고 돌아왔습니다. 관우가 화웅의 목을 던지며 술잔을 들어 마시는데 술은 아직 따뜻하였습니다. 동탁군은 홍비백산하고 주위의 장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사소관에 남아있던 이숙은 화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동탁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웅이 승승장구하여 마음을 놓고 있었더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이냐? 원소의 숙부인 태부 원회가 낙양성 안에 있습니다. 원회와 원소가 안팎에서 내통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먼저 원회를 죽여 내부 위험을 제거하고 승상께서 친히 나가신다면 쉽게 제후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탁은 이외의 말에 따라 태부 원회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어 집을 불태운 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런 후 20만의 대군을 일으켜 두 갈래로 나누어 출동하였습니다. 곽사에게 사소관을 지키게 하였고 동탁은 15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낙양에서 남쪽으로 50여리 떨어진 호로관으로 나아갔습니다. 호로관은 중요한 관문으로 그 곳만 지키면 적의 통로가 완전히 막히는 천하의 요충지였습니다. 요기날 요, 지를 충, 땅지. 요충지란 땅의 생긴 모양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말합니다. 동탁의 진격은 곧 제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동탁이 호로관에 군사를 주둔시킨 것은 뒤를 끊으려는 수작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군사를 둘러 나누어 싸워야 합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제후들 중 가장 먼저 호로관에 당도한 것은 한해태수 왕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광의 장수들은 여포 앞에 추풍낙엽처럼 죽어나갔습니다. 여포가 기세를 몰아 왕광의 진지를 덮치자 이미 여포의 위세에 눌린 왕광의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왕광은 다행히 동군태수 규모와 산양태수 원유의 구원병을 만나 여포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곧 다섯 제후들도 호로관에 이르렀지만 여포의 용맹에 눌려 섣불리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여포가 싸움을 걸어오다니 이를 어쩌면 좋겠어. 걸어온 싸움을 피한다면 무슨 거리밖에 더 되겠소? 우리가 힘을 합쳐 상대한다면 아무리 여포라 할지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공손 태수의 말이 맞서. 여포는 혼자고 이쪽은 8민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나아가 여포와 맞서 싸웁시다. 그러나 출전한 장수들이 속속 여포의 손에 쓰러지자 부담 못한 공손찬이 직접 나서지만 공손찬도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호련히 나나탄 장비에 의해 공손찬은 위기를 면하게 되고 이어 가세한 관우와 유비의 협공으로 여포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여포와 유비 3형제의 춤을 추는 듯한 뛰어난 무예를 8제후들과 군사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유비 3형제의 협공을 견디지 못한 여포가 달아나게 됩니다. 여포의 뒤를 쫓아 제후들의 군사들이 호로관으로 밀고 올라가자 여포를 믿고 있던 군사들은 여포의 뒤를 따라 호로관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관내로 들어가기 전에 제후들의 군사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포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여포를 상대로 올린 첫 승리의 제후들은 유비, 관우, 장비의 공을 치하한 다음 그 소식을 원소에게 알렸습니다. 모처럼 승전보를 들은 원소는 송견에게 경문을 보내 다시금 사소관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여포가 패해 군사들의 사기가 꺾였으니 이제 어떡하면 좋겠느냐. 낙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그럼 호로관을 버리자는 말이냐. 호로관뿐 아니라 낙양을 버리고 황제를 장안으로 모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건 노읍으로 옮기자는 말이 아니냐.
혹시 요즘 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서쪽에 한나라가 하나, 동쪽에도 한나라가 하나. 사슴이 장안에 들어와야만 이 어려움이 없어지겠네. 서쪽에 한나라가 하나라는 것은 한 고조가 장안에 도읍대 12대를 보낸 것을 가리키고, 동쪽에 한나라가 하나라는 것은 광무제가 낙양에 도읍대 12대를 보낸 걸 말합니다. 사슴이 장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천운이 다시 장안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노래에 따라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탁은 그날 밤으로 여포와 함께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도읍을 옮기는 일을 상의했습니다. 동탁은 낙양에 천도령을 내려 도읍을 옮긴 것을 알리고 문무백관과 백성들에게 곧 떠날 채비를 하게 했습니다. 군자금과 군량미가 부족합니다. 낙양에는 부자가 많으니 원소를 돕고 있다는 누명을 씌워 일족을 몰살하고 재산을 취하면 엄청난 재물이 모일 겁니다. 역시 너는 나의 꾀주머니로다. 즉시 결행하도록 하라. 이유는 즉시 기마병 5천을 선발하여 낙양의 부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인 후 재산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동탁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포를 시켜 여러 황제와 후비들의 무덤을 파헤쳐 묻힌 금은보화를 모조리 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금은보화와 비단이 1000수레를 넘었습니다. 그 후 수백만의 낙양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격이 두려워 길을 재촉하니 늙고 병들거나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은 먼 길을 이겨내지 못하고 길에서 죽어갔습니다. 동탁은 낙양을 떠나기 전에 궁궐과 민가에 불을 지르니 낙양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주공, 이것은 바로 전국세입니다로 이어집니다.